네, 방금 소개받은 박대길입니다. 무주는 너무 자주 와가지고 뵙는 분들 자주 뵙는데, 사실은 제가 무주 근처에 근무하면서 실록에 대해서 알았고,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학위까지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때가 2001년도에 제가 무주에 왔으니까 이제 25년 다 돼갑니다. 여기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원래 발표지에 보면은 동고록을 통해본 적장산 4호의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열의 문제가 좀 따르거든요. 근데 동고록을 가지고 굳이 뭐 이상을 따질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 이걸 포괄적으로 제목을 잡으면은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게 되면은 뭐 이상이니 이런저런 다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게 적성지에 나와 있는 동고록 그 기사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적상산성입니다. 적산산 4호가 아니고 적상산성실록 등교 동고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실록 등교이기 때문에 실록을 베끼는데 같이 고생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사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동고록과 관련해서 이제 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수년 전에 전주에서 이쪽에 좀 관심 있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여기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특정 지목을 하기 그러는데, 어떤 분을 가르치면서 아주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우주에서 실록을 편찬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 실록은 춘추관에서 실록을 편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에서 실록을 편찬했다라고 거짓말을 제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동고록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그 실록을 편찬했다더라라고 이게 오해를 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애꿎게 이제 우주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분은 이제 거짓말장이 내지는 뻥치는 사람으로 이제 된 사연이 하나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학위 논문 쓰면서도 동고록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못했어요. 나머지 부분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내용이, 그리고 지금 현재 전하는 게 적성지에만 전하고 있거든요. 다른 기록에는 없습니다. 이따 이제 토론 중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하고요. 제가 이제 그 발표집에 보면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차분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의 중요성 또는 보존 체계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죠. 국가 기록물로서 이제 최고의 기록물이었더라는 거. 그래서 어진을 대하듯이 실록을 대했다라는 식의 이제 기록이 실록에 또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실록을 이제 해주에서 묘양산을 해주론가 하여튼 해주에서 그 강화로 옮길 때 보면은 선조가 사매를 하고 맞이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중요했던 게 실록이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임금도 볼 수 없는 그게 이제 실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록이 이제 최고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존 관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사적 분산, 그러니까 여러 곳에 분산해서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고에서 보관할 때는 여기 이제 실록 보존의 특징에서 나온 대로 방충과 방수 이런 특수 기술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포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제 산중에 또는 섬에 사고를 설치해서 관리했던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광해문 일기가 이제 적산산 사고문. 이게 이제 정초문이라고 하는데, 원래 실록은 초기부터 시작이고, 초기는 좀 그랬지만 나중에 이제 본격화된 정착이 되면서 다 인쇄본입니다. 근데 이 광해문 일기는 인쇄본이 아니고 필사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사고 분량체가 달라지는데요. 여기 오른쪽 그 지도 밑에 보면은 5대 사고의 특징이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시고요. 그 전에 이제 조선 전기 때는 다 아시다시피 춘추관, 그다음에 충주, 성주, 전주 네 곳에 보관을 했는데,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체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전투사고의 실록을 저본으로 5지를 편찬한 뒤 춘추관에 한 부를 보관하고 나머지는 이제 도심지가 아닌 산중과 섬 그리고 산성에 등장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산중은 오대산 태백산을 얘기하는 거고 섬은 이제 강화도에 원래는 강화사고에 있다가 나중에 정족산 사고로 이제 옮기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산성은 이제 적상 산성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강화에 있는 정족산 사고도 산성 안에 있었죠. 그래서 섬이기도 하고 산성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중의 방어각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사고 설치 변화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산중이나 섬과 같은 외진 구조 산정이 있고 군사 유충지, 천연 요새. 적상산인 산성에 대해서는 임진왜란 전후로 해가지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지적이 중앙에서 얘기되는 건 삼난의 요새 중에 한 곳이 적상산성이다라는 게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상산 사고가 설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록과 건물의 방화 방습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심지에 있는 것보다는 또 다르잖아요. 산중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건물이라든가 그 건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후기에 오면 나와 여기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춘추관, 그다음에 강화, 오대산, 태백산, 묘양산이었는데 그게 이제 적상산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다음에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이제 동고록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병자호란 이전에 물론 여기 하나 더 나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절차,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병자호란이 결정적인 원인이 돼서 강화사고에 있는 실록을 이제 보완해서 완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일어나긴 하지만은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은 다 아시다시피 임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 굴욕적인 패배를 하고 9번 고개 숙이고 3번 절하고 4번 절하고 하여튼 이런 굴욕을 당하고 군신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치욕적인 사건인데 그때 이제 강화도까지도 그 청나라 군사가 점령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강화 사고에 있는 실록의 상당량이 소실되고 그렇게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실록 유실하는 게 완전 소실된 것이 강해군 일기등 280건, 그다음에 부분 손상된 것이 1389장에 이제 낙장이 발생하고 강해군 일기가 중국되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병자호란과 그 앞에 있었던 1627년 정묘호란까지 딱 놓고 보니까 청나라 군사가 여기 보면 수원까지 내려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용인까지 용인이나 수원이랑 그 근접거리긴 한데요. 청나라 군사는 거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상산 사고가 있는 우주까지는 청나라 군사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대신에 청나라 군사가 한양을 점령하고 강화 점령하고 수원까지 내려왔다라고 이제 전파가 되니까 무주 입장에서는 실록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들이죠. 어쨌든 병자호란도 저렇게 이제 크게 유실이 되고 나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제 복구를 하려고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대로 1636년부터 이제 복구를 시도했는데 계속해서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청나라 아까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 이건 이제 우리 책자에도 같이 있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맨 위쪽 아래쪽에 보면은 민조 24년부터 적상산부를 벗겨서 그 빠진 부분을 보충하다는 공문이 있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20년이 지난 뒤에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 복원 지연의 이제 주요 원인, 그다음에 이제 시간대별로 쭉 정리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왜 그러면 적상산 사고가 선택이 됐는지 이걸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적상산 사고가 이제 설치되는 배경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묘양산에서 적상산 사고로 옮겨오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이제 바로 선택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삼도 적격적인 이제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 발표문에 여기는 갖다 있긴 한데
강화 사고는 이미 이제 그 결본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춘추관 사고는 이괄에 날 때, 인조 때 이괄에 날 때 그 소실돼서 이제 없어진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대산, 태백산, 묘양산 세 곳만 남는 거죠. 근데 오대산은 지금도 이제 길이 막 뚫려 있기 때문에 쉽게 오고 갈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평창까지 오고 가는 게 진짜 힘들었죠. 험한 산을 계속 넘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태백산 사고하고 적상산 사고 둘 중에 이제 한 군데를 보내서 이 실로 등교를 베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전후로 쭉 놓고 보면은 적상산은 여러 차례 왔다 가는 거예요. 다른 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적상산 사고에 있는 실록을 이제 많이 참고를 했던 건데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은 3대 접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록을 베끼는 작업을 하려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을 뒷받침해주는 물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적상산 사고가 태백산 사고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었다라는 게 이제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산성이었다라는 거 뭐 이런저런 부분들도 이제 다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림이 제가 좀 이 작업이 서툴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봉화까지 가는 그 코스하고 서울에서 무주까지 가는 코스, 그다음에 서울에서 무주를 가는데 봉안사, 포세관 이 사람들은 바로 무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주를 거쳐서 무주를 왔단 말이죠. 특히 포세관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전주를 들릴 수밖에 없었냐면요. 포세를 하면서 사용되는 물품들 이것들을 전라 감영에 가서 수령해가지고 무주에 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주를 들렸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긴 거리가 되겠죠. 그러나 무주에 서울에서 무주를 바로 와도 상관없는 일, 그러니까 실록을 베끼는 작업을 할 때는 굳이 전주를 들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러고 이제 저기 무주에서 이 작업을 하는데 이제 뒤에서 언급은 되지만은 그 베끼는 필경사죠. 우리가 이제 수표로는 이 베끼는 사람들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을 차출을 하는데 그런 자원을 받았는지 차출을 했는지 강제로 이제 이게 와서 작업을 하라고 했는지는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300명을 차출했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 봉화가 이제 현이었단 말이죠. 무주처럼 아주 작은 도시였는데 제가 보고 그랬는데 봉화현에서 300명 유생을 차출하는 거하고 무주에서 경상, 전라, 충청에서 각각 100명씩 차출하는 거하고를 보면은 무주가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지도를 만들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인데 적상산 사고까지 거리하고 태백산 사고까지 거리가 태백산 사고가 좀 거리 사고는 짧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수단, 길을 놓고 볼 때는 훨씬 적상산 사고 무주 가는 것이 훨씬 더 편했던 그런 길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위에 나온 대로 인력과 물자를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가 있었고 유생 300명을 3계대에 100명씩 균등하게 분배해서 차출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지역에 수령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비교 적상산 사고하고 이제 태백산 사고를 비교하는 게 이제 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보였던 적성지의 표지이고요. 이게 이제 현재 여기 규장각에 있는 거고 규장각 말고 또 이제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 또 한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유일하게 하나만 전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본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참고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장으로 다 들어가죠. 동그랗게. 근데 이 한 장 되지 않은 이 동그림을 가지고 제가 처음 이 발표를 하려고 생각해서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할 거냐. 근데 이제 국리를 좀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도 의의로 바꿨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한 원본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게 이제 그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 있는 적성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촬영 기법도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한국을 이제 번역을 했을 때 얘기인데 이제 중요 표시만 제가 이제 빨간줄하고 파란불로 했는데 병자년에 그러니까 1636 병자호란 때 뭐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걸 등고를 하기 위해서 최우상이 적상산에 와서 뭐죠 등교청을 설치했고 호남 삼도 유생 300명 규정 삼도 수령 그다음에 우관은 요즘 말하면 우편 관련된 일을 보는 사람을 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마 이제 문서 수발 같은 거 연락하고 뭐 하는데 필요했던 아마 관리였다라고 얘기해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21일에 시작해갖고 12월 19일에 끝났습니다. 이게 음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참 추울 때 그것도 800m가 넘는 이 적상산에서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게 좀 선선하거나 좀 그래도 덜 추울 때 했으면 좋을 텐데 하필 이 추울 때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끝내고 이제 강화 사고에다가 다 옮김을 해서 완료를 한 건데 이때 이 내용들이 이제 소감을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겁니다. 이 작업을 했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이상진이라고 하는 분이 또 근데 이상진 이분이 전이시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 전주 완주 쪽하고 아주 인연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 지금도 완주 소양하고 전주 사이에 지금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동고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고참봉 서진원에게 각자를 해서 벽에 걸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앞전에 얘기 드렸던 적성지가 편찬된 게 189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898년까지는 원본이든지 사본이든지 있었기 때문에 적성지에다 이렇게 옮겨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각자를 했다라고 하는 그 협판이 되겠죠. 이건 지금 현재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1898년까지도 그럼 그게 보존이 됐었겠느냐라고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10년에 일제가 이제 적상산 분실록을 서울로 가져가고 적상산 사고가 이제 방치 상태가 됐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안국사의 이제 요사체, 안국사의 불사를 모시는 이 건물로 사용되기 전까지 한 20년 정도, 15년, 20년 이 시기 동안에 전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실물은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은 각재까지 해서 걸어놨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적성지에 이제 동고록만 좀 전화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문헌도 제가 다 뒤져보고 이상진 관련된 문헌들도 다 뒤져봤는데 나오질 않아요. 물론 이제 제가 다 찾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는 아까 얘기했는데 뒷부분이 이제 이 동고록을 그러니까 실록을 베끼고 동고록을 작성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소감 내지는 이제 의미 이런 걸 쭉 적어놓은 건데요. 칠한 안위와 12득실을 생각하고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하고 여기에 참여했던 재생들, 그러니까 유생들이죠. 필사에 참여했던 유생들 중에서도 나중에 고위 관직자가 나올 수도 있을 거다, 그런 거. 대신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반드시 함께 힘을 써서 선을 잡고 모두가 동고록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며 현판에 기록된 모든 사람에게 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발표문에는 잠깐 아주 두 줄 정도만 이렇게 써놨는데 과연 이 동고록을 작성하고 그걸 현판에다가 각자까지 해서 걸어놓은 의도가 뭐였느냐. 이거 듣기 좋게 저는 이제 이 뒤에 부분 가면은 아주 이제 미사 연구 동원해서 아주 의미 있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실록은 임금도 못 보잖아요. 봉안사는 더더군다나 볼 일이 없죠. 왜냐하면 다 만든 실록 와서 그대로 이제 봉안해야 되는 거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포세어로 와가지고 이제 하나씩 당장에서 넘기면서 이제 소독, 이제 거품이라고 해요. 소독을 할 때는 보고 싶기도 하지만은 이제 자연적인 그루에 뛰니까 보게 되겠죠.
근데 이제 포세관으로 와가지고 실록을 딱 봤는데 그걸 발설하면은 그들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생들, 피싸오는 유생들은 다 보고 베꼈어요. 뭐 외기 싫어도 머릿속에 이미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돌아가서 나 거기 가서 그거 작업을 했어.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 바닥에 이렇게 되면은 감당 못하잖아. 그리고 300명이나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300명이 누가 그걸 발설했는가? 물론 저 발설되고 난 뒤에 이제 뭐 사망한 사람도 있을 때, 뭐 생존한 사람도 여러 뭐 출세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식이 있겠지만은 그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명단이 없다고 했을 때 더 힘들잖아. 근데 명단이 딱 있단 말이에요. 300명 부르면 그 중에 한 명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대 책임을 묻는다라는 의미로 이 동거록을 작성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도 사실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저녁도 이걸 발표를 어떻게 할까 궁금히 생각했던 것 중에 제가 이제 이 발표문하고 이 PPT 작업을 하면 빠뜨린 것이 하나가 뭐냐면요. 각 도에서 300명씩을 동원을 할 때 이 300명을 강제로 참여를 시킨 거냐 아니면 자원을 받은 거냐 상당히 의미가 달라질 거라고. 근데 저는 자원도 상당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이 국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임금도 보지보다 실력을 보고 베끼는 작업이에요. 여기 저도 마찬가지죠. 저한테 말해 그런 기회가 있으니 한번 해볼래 하면 저는 제껴놓고 갈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생활이 어려워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유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조선시대 유생들이 뭐 생활걱정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선비 자존심 갖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만사처처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동고 소식을 베끼는 작업을 할 때 거기 참여했던 유생들이 다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억지로 와서 나 지금 억지로 하는 거야 이 생각보다는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보는데 그건 제 추측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등교 과정을 정리를 하면은 이제 1665년에 파견을 하고 한양에 출발했고 적상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12월 19일 날 완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월 9일 날 이제 안에서 강화 사고에 이제 봉화를 하면서 완료를 하게 되는 거죠. 참여 인원은 이제 책임자는 이상진이고 칼림 그러니까 그 사관이었던 이제 최우상이 이제 실무 책임자가 되는 거고요. 필사는 아까 말씀드린 전라 경남 춘천 유생자 300명, 그다음 교정은 3대 수령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몇 명인지는 또 모릅니다. 이제 우관은 어쨌든 31명. 그래서 이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34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동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과연 한꺼번에 적상산 사고에 와서 작업을 했을 거냐? 이 문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40명 정도 되는 인력이 적상산 사고에서 이 작업을 한꺼번에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수발을 누가 들어주고 식량 뭐 하여튼 뭐 모든 것들 이런 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잠은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숙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3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었느냐? 그때 당시에 적상산 사고에서요. 물론 이제 승사도 있고 뭣도 있고 뭐 하지만 그러나 저 진성책이라든가 1872년도 뭐 지도 이런 걸 딱 놓고 보면 300명을 한꺼번에 잠잘 수 있는 공간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교대로 했을 가능성이 좀 높겠다.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참여 인원하고 기간하고 환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설명했던 건데 이 아까 하필이면 이제 10월부터 12월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음력. 그러다 보니까 이 이상지 동고록기에 나오는 내용이 혹독한 추위 쓰고 산성에서 노력할 때, 그러니까 필사할 때는 날마다 붓이 얼어 입가에 거품이 흐르도록 불어있다가 우리가 얼마나
느낌을 녹여서 작업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얼어터진 손으로 회를 그려야 했으니 보통 동화 심화였다. 근데 이건 표현이 제가 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2달 동안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고 뭐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강화사고에 공항하면서 이제 끝냈죠. 그러면 왜 이 광고록을 작성을 했느냐? 이 부분을 아까 제가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듣기 좋고 뭐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뭐 이러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게 아까 그 강해군 일기 아까는 이제 표지만 봤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이게 강해군 일기 이제 실제 속지에 있는 일기 내용이거든요. 이건 인쇄본이 아니라는 게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해마다 이해한 재연행동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여기 등고를 하고 난 후에 작성한 형지안을 보니까 확실히 제가 좀 정리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실록 등출 후 후세 형지안이에요. 그러니까 등출을 하고 난 뒤에 호세를 하고 형지안을 작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출이 다 끝난 뒤에 호세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제 강화에다가 동화를 하고 난 뒤에 만든 이 보고서거든요. 여기 보면은 실록 등출 봉한 후 형지안. 등출과 봉화를 만든 보고서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토론 시간에 다시 뭐 얘기는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해한 포세 이해안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포세를 먼저 하고 이해안을 한 거냐, 이해안을 먼저 하고 난 뒤에 포세를 한 거냐, 이게 이제 하나의 답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 부분도 이제 아까 쭉 설명드린 대로 이러이러한 어떤 의미, 뭐 굳이 이렇게 여기 보면 밤새 고생한 인연을 잊지 말자. 국사는 비록 비밀이라 하더라도 이미 백개 속에 이미 규정까지 하였으니 눈에 닿았고 마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실한 난이와 시비득실을 생각하니 그 대략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미 아까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백개였으면 이미 머리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 문제는 뭡니까? 나가서 이 얘기를 할 거냐 말까 이것만 남은 건데 나가서 이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인다 역사적 합의에 보면은 귀족 보존을 위한 집단적 헌신의 증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제로 차출돼서 왔을 경우하고 자원에서 왔을 경우하고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 자원에서 참여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뭐 먹는 것까지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선비들의 어떤 그 정신, 자세 이런 걸 놓고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도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했지 않았을까, 그런 게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식인사의 집단 기업과 정신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국가적 이기 속 지식인의 문화적 사명감,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연대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가치와 공동체 의식, 기록 계속 이게 중복된 얘기니까 넘어가고 대신에 현대 기록 관리에 주는 교훈만 듣고 보면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 협업 체제를 구축했다. 다양한 형태의 기록 보존의 필요성, 인적 네트워크와 기록 윤리의 중요성, 국가 기록의 부분적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기록 윤리의 중요성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무현 정부 때 기록물 관리 시스템하고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 기록 관리 시스템하고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주는 하나의 윤리의 중요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윤석열 관련해서는 그 대통령 기록관을 이양을 해서 30년 후에 개방하게끔 한다라는 해서 자기들이 어떤 광호 이런 부분을 싹 부실되지 못하게 하는 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교훈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핵심 결론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같은 얘기들이 반복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제 오대산 사고거든요. 이제 저 왼쪽에 있는 것은 김홍도가 그린 오대산 사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일제강점기인데 조선 고적도부라고 해갖고 총독부, 조선 총독부가 일일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적상산 사고 사진은 고적도부에 없어요. 오대산, 그다음에 태백산은 다 있는데 강화까지도 있는데 적상산 것만 없습니다. 대신에 이게 이제 왼쪽이 태백산, 오른쪽이 전등사, 강화에 있는 전등사거든요. 근데 여기하고 쭉 놓고 보면 주변에 그냥 황량하죠. 그러니까 사고 건물 말고는 주변에 시설이 거의 안 보여요. 태백산 사고 같은 경우는 여기 건물 세동 세채라고 해야 돼. 왼쪽에 이제 실력각하고 서른각이 있고 오른쪽이 관리인들이 사용하는 그 가옥이거든요. 그다음에 전등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실력각하고 서른각만 보이고 있고요. 근데 아까 제가 이게 이제 적상산 사고 엽서이긴 한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지금 적상산 사고 그 그림이 1872년도 이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사각하고 서른각이 있고 그 외에 부속 건물들이 여럿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전에 보여드렸던 전등사, 그러니까 정족산 사고, 태백산 사고, 오대산 사고에 비하면은 적상산 사고는 부속 건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300명을 여기에 일시에 수용할 수는 없었겠지만은 교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 100명씩 교대로 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적상산 사고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환경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